안녕하십니까. 이해란TV의 이해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밑바닥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이 화산이 언제 폭발할지 누구도 알 수도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저희들이 신속하게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또 CIA가 이러한 정보들을 빨리빨리 취합을 해서 적절하게 대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긴급 방송을 소집했습니다. 우리 박성업 대표님, 우리나라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우리 박성업 투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이승만 소녀로 지금 이름을 올리고 있는 우리 이문경 기자님, 리버티 코리아의 기자입니다. 우리 이문경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녀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저기 우리 박 대표님. 네. 지금 그 만경봉어가 묵호항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예. 이 만경봉어는 지금 대북 제재의 그 대상에 속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막 위반해서 들어와도 되는 겁니까? 궁금한 게 그 안 속해 있는 것도 있어요. 대북 제재 목록에 북한 것들 중에. 왜요? 아니 다 전면적으로 지금 제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당연히 그것도 그럴 텐데. 근데 이거 막 왔다 가면 예. 북한은 지금 작년 11월에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이 됐단 말이죠. 예. 거기다가 기름, 음식, 뭐 기타 등등 다 한국 정부가 지원을 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도 궁금한데. 그럼? 이게 네. 얼마 전에도 제가 비행기 타서 갔다 왔잖아요. 네. 저 스키장에 북한에. 그거 엄청 걱정했거든요. 네. 아니 저 어떤 비행사가 이제 그때는 아마 안정했던 것 같은데 어떤 비행사가 가는지 몰라도 저 갔다 오면 제 비행사 망하는 거 아니냐. 근데 듣기로는 미국에서 그걸 예외로 한번 해줬다면서요. 아시아나를. 예외를 해준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외를 해준 게 아니고 어떻게 된 거예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간 걸로 저는 그렇게 이제 들었는데. 그래요? 이건 뭐 알아봐야 되는 일입니다. 이건 확정적인 건 아니고요. 미국에서 대답을 기다리려고 하는데 여기서 못하니까 뭐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아시아나 그거 망한 거네? 아니 그래서 뭐 제재를 받을 거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네. 왜냐면 제재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다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에 들어오는 노선을 줄여준다든가 뭐 이런 제재를 할 수가 있대요. 그 정도 수준의 제재. 근데 그 노선을 확 줄이면 아시아나가 미국이 제일 많이 가는 데 아니에요? 뭐 아시아나 워낙 이제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가 미국이 제일 많이 가는 메이저급 두 개의 항공사였으니까 대한민국.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서 미국에서 미국 내 노선을 확 줄여버린다? 이러면 그것도 뭐 조금이 아니라 많이 줄여버린다. 이러면 아시아나가 망할 수도 있을걸요? 근데 저는 그게 궁금한 게 아시아나 이런 쪽에서 자발적으로 한 건지 아니면 정부에서 시켜서 한 건지 자발적으로 하더라도 묵시적 청탁에 의해서 한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엄청 궁금한데. 왜냐면 회사 자체가 엄청난 피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주주들도 그렇고 엄청난 피해가. 그러면 빨리 주주들이 가서 따져야죠. 야, 미국 내 노선이 줄어든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이거는 뭐 확정된 건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도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미국에 있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보도에 안 나오니까. 근데 우리나라 보도도 믿을 수가 없는 게 뭐 안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기자님 어때요?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고 좀 보도를 하더라도 그 비중이라는 거를 매우 이렇게 좀 줄여가지고 노출 빈도수라든지 그 메인 화면에다 내지 않고 아주 숨겨서 내버려서 그 사실상 좀 국민들의 그 정보 선택권 이거를 다 침해를 하잖아요. 판단도 흐리게 하고. 사실은 뭐 한국 뉴스 같은 경우는 정말 볼 가치가 있나 싶을 정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거 보고 있다가는 우리가 미국 사람한테 들은 얘기니까 이거 아시아나에 혹시 주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항공사에 물어봐야 됩니다. 당신들 그 미국 내 노선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다는데 그 경제 제재 대상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거 국민들이 알아봐야 되는 거죠. 이게 아직 팩트는 모르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 관련해서. 정리는 안 됐어요. 근데 하여튼간 그런 뒷담화가 있습니다. 뭐 이게 유튜브라는 거는 그래 뒷담화 하는 수준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뒷담화에 진주가 있어요. 가끔 우리가 탄저균 백신 청와대가 구입한 것도 12월 18일날 보도했는데 그게 확 퍼져가지고 진짜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청와대가 국회. 먼저 여기서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가 12월 18일 제일 먼저 얘기했지. 그러셨구나. 예. 그래도 이제 우리는 청와대 직원이 맞았다 이런 말은 안 했기 때문에 고소는 안 당했습니다. 고소는 안 주는데. 네. 지금 그 사람은 맞았다고 말해서 고소당한 거죠. 안 맞았다고 우리는 맞았다 그런 게 아니고 왜 청와대만 구입했냐? 이게 비밀 구입 의혹을 밝히라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우리는 뭐 의혹을 밝히라 그러는데 고소할 수는 없잖아요. 없는 말을 못하는 거 있는 걸 말했는데. 예. 그랬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아시아나 항공기의 25% 정도가 그 미국 내 노선이 줄어든다는, 뭐 구체적인 숫자까지 나오고 보니까 뭐 있는 말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건 뭐 정확하게 언론에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미국 사람들이 들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굳이 말아두시고 여러분들의 재산을 빼앗기고 싶지 않으면 빨리 아시아나 항공에 전화를 해보십시오. 두 번째, 지금 우리는 중요한 게 만경보호입니다. 네, 만경보호가 지금 그 묵항으로 들어오는데 이 만경보호는 대북 제재 대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거 이렇게 막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듣기로는 호텔도 쫙 해놓고 했는데 거기서 안 들어오시고 북한분들이. 그래요? 네, 배에서 숙식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추정되는 건 있는데 또 뭐 어느 정도 삐뚤게 볼까에 따라서.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합리적인 의혹입니다. 뭐냐면 지금 그 어젠가 국정원에서 발표했죠. 북한 비트코인이요? 네, 가상화폐 많이 털었다. 근데 제가 알기에는 몇백억 정도가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털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북한 내 그 사이버 그 해커로 활동하는 그 사람들하고 통화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집에 통화하신? 그 지금 엄청 많이 털어놨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한꺼번에 다 북한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저장소라고 얘기해야 되만 저장소들에 이렇게 이제 그 비축이 돼 있다. 그건 북한 사람 얘기예요. 그건 우리 얘기가 아니고 북한 사람 얘기예요. 이게 비축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 각종 방법으로 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뭐 아프리카에도 있을 수 있고 미국에도 있을 수 있고 일본에도 있을 수 있고 왜 다 정복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은 정복 간첩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뭐 어디에나 이거 손을 뻗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배달 사고를 마실까봐 이제 아무한 데나 알려주는 건 아니겠죠. 어쨌든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의혹을 제기한 게 뭐냐면 700명이나 쓸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한 사람당 20만 불 정도씩 몸에 착용하고 간다면 700명에 곱하기 27에 14억 달러. 700명이 나왔어요? 700명 온다잖아요. 엄청 많이 와. 700명. 예전에 무슨 뭐 선수 초반에는 뭐 한 열 몇 명 온다 그러지 않았었나요? 초반에? 16명이었다가 풀어나가지고 40명이었다가 또 풀어나가지고 지금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2명까지 도와가지고 거기다 이제 48명까지 풀어낸대요. 그 보이부라면서요? 우리가 국정원. 그런데 거기다 이렇게 풀어나는 데다가 거기다가 이제 그 거의 무슨 테러 요원 수준인 무슨 태권도 시범단 그것도 뭐 되게 많이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 돈을 다 몸에다가 착용하고 가게 되면 27에 14, 27에 14.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십시오. 한 사람당 2만 불에서 20만 불까지 몸에 착용을 하고 간다. 이렇게 되면 수천억 달러가 지금 수억 달러가 지금 그 수십억 달러가 북한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큰일 날 얘기잖아요. 뭐 이렇게 되면. 아니 글쎄 이건 의혹이야. 의혹. 우리가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미리 대처하자 이거지. 그러니까 만경보호에서 숙식을 하겠다는 거는 매일 저녁 돈을 날라가겠다는 소리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의심이 들거든요. 근데 그 돈, 비트코인 돈을 어떻게 빼요? 난 비트코인을 안 봐가지고 몰라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비트코인보다는 실제 이제 캐시를 염두하고 말씀하시는 그런 얘기가 있으면. 비트코인은 미리 다 해놨고. 비트코인은 사이버에서 그 해킹을 해야 되잖아요. 이건 이미 해놨다니까요. 사이버 애들이. 근데 그거는 거기서 컴퓨터에서 돈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이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김정은이가 이번에 이 응원단, 예술단, 선수단, 뭐 하여튼간 시범단 뭐 이런 애들을 이용해가지고 이 돈 나누는 유통 통로로 그러니까 배달 박스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만경보호까지 오게 되면 그 배 밑에다가 달러 숨기면 얼마나 많이 숨겨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다면
그죠? 만약에 그런다면.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이제 국가 간에 서로 이제 교통하고 여행할 때 보면 다 이제 체크하고 막 그러는데 보니까 2명 들어도 모르고. 그러니까 모르는지. 그러면은 충분히 뭐 달러 그러니까, 딱 세도 모르는 게. 그러니까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예. 이게 뭐 전혀. 그러니까 이게 CIA가 진짜 북한의 핵을 없앨 그 의지가 있다면 이런 거에 대해서 깐깐하게 체크해야 된다고요. 그 어떻게 이게 망동 들어갈 때 낚아갖고 이걸 검색하든가. 아니 CIA가 직접 돌아갈 때. 아니 검열단에 들어가야지. 네. 배를 다 수색을 해야지. 근데 진짜 그렇게 하면은 뭐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죠? 네, 아니 왜냐면 북한은요 다른 거 없어요. 남한 사람들 무슨 선전선동하는 것도 아니에요. 걔네들 김정은의 머릿속엔 오직 남한의 돈을 어떻게 훔쳐갈 것인가, 어떻게 이 돈을 훔쳐갈 것인가, 이 생각밖에 없다니까요. 이건 돈벌레 새끼예요, 이 새끼. 여기 586하고 똑같네요. 똑같다니까. 여기 586 그렇거든요. 공산주의자들은 원래 진짜 돈을 좋아하는 새끼들이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그럼요. 돈에 미쳐가지고 남의 돈 뺏어먹겠다는 그러니까 생각한 게 진짜. 공산주의니까. 근데 공산주의 이 새끼들은 죄송합니다. 예, 육두 문자가 나가서. 근데 공산주의자들은 자기들은 돈에 관심 없는 것처럼 하는데 진짜로는 걔네들 진짜 돈밖에 몰라. 돈밖에 생각하는. 돈 있으면 나쁜 놈, 없으면 착한 놈. 돈 있으면 뺏고 있으면 나누고 강탈하자. 이 돈에 뭐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만몬이거든요. 그게 만몬에 미쳐 있는 사람 중에 젠틀하지도 못하고 도적질하는 게 이 공산주의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뭘 모르니까 공산당 이 선동을 하게 되면 그게 아주 숭고한 일인 줄 알고 돈을 잘 띠껴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돈을 도둑질하면서도 아주 무슨 성스러운 일을 하는 것처럼 포장이 되거든요. 그래 이 새끼들은 진짜 나쁜 새끼들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원래 좌익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옛날에도 그러니까, 배를 위한 뭐 소의 희생, 뭐 군자금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남의 집 그 창고 털고 은행 털고 그 뭐라 그러냐면 저 예전에 혁명운동 할 때도 이른바 그 보급투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뭐 전 얘기만 들었는데 그 전 세대 해본 적은 보급투쟁. 저는 뭐 그냥 저희 세대는 이게 등록금 같은 거를 집에서 이제 받으면 그걸 갖다가 바치고 이제 뭐 이렇게 했지. 왜 바쳤어? 왜 바쳤어? 그러니까 바보지 뭐. 근데 그 위에 세대는 뭐 은행도 털고 뭐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하경. 근데 그랬던 사람이 뭐 옛날에 위조지폐도 만들고 뭐 다 그 이하경 그 사람 학원에 들어가잖아요. 위조지폐도 만들었지. 박지원 박지원 아버지 박지원의 아버지가 박헌영. 박헌영도 그랬어요. 박지원의 아버지가 남로당에서 왜 그 자금당원 하던 사람이고. 그리고 총학생회비를 그때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은 이 주사파 특히 NL 사람들이 총학생회비 같은 거를 상당히 많이 착복을 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공금인데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좀 도덕 개념이 좀 달라요,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하는 건 다 정당해. 북한에서 네. 그 농장밭에 그 옥수수 훔치러 갈 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고데기 써붙였어. 농장 포전은 나의 포전이다. 그러니까 농장 포전은 나의 포전이니까 아무나 가서 훔쳐 못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가 권력까지 헌법도 짓밟고 훔치고 사실 우리가 내는 세금을 갖다가 멋대로 이렇게 북한 사람들한테 갖다 쓰는 건데 북한 주민들한테 지금 가는지도 모르고 누구한테 가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산소를 위해서 왜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지가 아무리 생각해도 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결국은 보면 문재인은 도둑정부네. 아니 무서워요. 생각 자체가 예전에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도 보면은 예를 들면 이 정의롭게 법을 똑같이 적용하자면은 모두가 적용돼야 되는 것들이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럼 보니까 이분들이 정의롭게 도둑질해? 네, 아니 이게 왜냐면 그 레닌이 한 말 보니까는 혁명을 위한 일이면 무조건 옳은 거고 그러니까. 혁명을 위한 게 아니면 나쁜 거. 이 선악 기준이 이 공산 혁명을 위한 거냐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 이게 무슨 뭐 우리가 생각하는 법적 기준으로 딱 정의롭게 적용되는 게 아니고 공정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네들이 하는 거면 옳은 거 아니면 나쁜 거. 아예 확실하더라고요. 이게. 떼강도들이라니까. 무서운 내가 계속 공산당들은 강도라고 막 얘기했더니 어떤 사람들이 처음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더라고. 근데 요즘에 지내보니까 진짜 강도라는 게 느껴지는가 봐요. 슬슬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도덕적인 문제의식을 못 느끼게끔 세뇌를 시키잖아요. 그렇죠. 뭐 굉장히 자기네들이 성스러운 일을 하는 것처럼 그 일종의 그 사이비 종교하고 좀 비슷한 데가 있는데 뭐 또 민중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냥 뭐 다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그냥 전부 다 합리화가 되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인민재판 같은 거 하고 그럴 때 그 잔인함을 보면은 그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들을 하는데 그거를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는 그 자체가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그런 건데 그게 30년 동안 습관이 된 사람들이 지금 정권을 좀 잡고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준법 의식도 없고, 지금 저 만경봉호 얘기도 나오지만 우리가 오이사 제재 조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엔하고 유엔 회원국이면은 우리도 유엔 회원국으로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법을 안 지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뭐 아무런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하게 되면은 만경봉호 같은 경우 지금 들어오는 게 오이사 조치 위반이에요. 그 북한 지금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됐잖아요. 우리나라가 테러 지원국을 지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테러 지원국으로 해서 그럼 이제 여기 엮이는 우리 거죠. 저기 사실은 엮이는 거지. 원칙적으로 그냥 우리 테러 지원국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시적 테러 지원국? 우리 세컨더리 나라 국가적 제재 이제 들어가야죠. 원칙적으로 설명을 하면 좀 해주세요.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거든요. 이게 아주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봐주니까 얘기하는 거지. 그럼 아니 우리나라 경제가 근데 다 지금 주저하는 만약 거지. 경우에 거기다가 만경봉호가 돈까지 비트코인이고 지금 그 북한에서 그 채굴업이라고 그러더만 돈 채굴. 그 비트코인 그 훔친 거. 북한이 아니라 원래 비트코인은 채굴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그 돈 훔친 거를 식구마다 들키게 되면 이거는 완전히 빼도 박도 못하고 우리는 테러 지원국이 되는 거 그거는 아닌가? 아닐 것 같고 제 생각에 그 현찰도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뭐 보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뭐 마약 벌써 북한에 가서 못 바르니까 안 돼. 내가 보기에는 달러예요, 달러예요, 달러. 그렇죠. 근데 북한은 또 가짜 달러를 잘 만들기 때문에 가짜 달러를 가득 싣고 와가지고 자기네가 싣고 온 달러라고 이제 하면서 진짜 달러하고 바꿔치기를 할 수도 있고, 이 자들의 그 이 범죄의 그 요령의 상상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미처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하거든요. 근데 이 미국에서 이거 뭐 은행에서 꼭 가상화폐 자료 요구, 그러니까 이게 가상화폐도 은행가야지만 찾는 거예요? 저 잘 모르겠어요. 자료를 요구하는 자료. 그러니까 이게 그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해서 이제 자기 내용들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하라고 이제 요청을 했는데 제가 이제 지금 못 찾겠는데 제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이 정부에서 제출하지 말라고. 그럼 어떻게? 그러고 있다는 것 같아요. 정부가 왜? 그러니까 나 참 아니 만약 기업을 하고 뭐 은행을 하고 이제 다 기업들이잖아요. 아시아나바가 그렇고. 그럼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렇게 요청을 하면은 이제 진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그 이재용 의원 나왔잖아요. 결국에는 유죄라고 하는 부분이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요청을 그래도 강제라고 쳤지만 이번 판결 강제라고 쳤지만 그래도 했다 이런 건데 그럼 이번 정권에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대체 어떻게 적용이 될까? 이제 뭐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지금. 그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적용될 그런 것들이. 근데 뭐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도덕 기준이 아예 다르시니까 이분들이. 근데 어제 그 대정부 질문할 때 그 총리가 거짓말을 했어요. 뭐라고 좀 하세요? 그 저기 그 뭐예요? 그 28절 그 2월 8일 저거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2015년도에 북한이 바꿨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요? 예. 처음 들어본 적이 2015년도에 그 날짜 바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 기사가 있는데 그 2015년도에 바꾼 게 아니라 이게 그 저기 올해 바꿨어요. 올해 1월 달에. 그래서 북한에서 나온 달력이 있어요. 북한에서 나온 달력이 있는데 뭐냐면 그 4월달 그 북한에 그냥 무슨 그 일반 거기 북한은 민간 그 인쇄소가 없거든요. 그쵸. 다 국가 거예요. 국가 건데 인쇄 때문에 쏘려 무너지니까 인쇄기 때문에. 인쇄 프로파간다 하나 터지면. 이게 그 뭐냐면 이거 어디 갔지? 이 사진이 있는데 그 저기 뭐야 이 달력이 그 외국문 출판사라는 거는 국가 출판사거든요. 거기서 만들었는데 거기서 이 그 달력에 4월달에 조선인민군 참고대로 돼 있어요. 25일 빨간색으로 돼 있고요. 그런데 갑자기 바꿨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올해 1월에 올해 1월에 바꿨죠. 근데 총리가 어제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 대정부 질문하려고 봤는데 그게 아니고 2015년에 미리 바꿨고 그동안은 열병식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아주 그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총리님 하신 말씀에 의하면 2015년에 이미 바꿨는데 열병식만 계속 4월달에 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아니 그동안은 열병식을 2월달에 하지 않았고 이번만 열병식을 이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2015년에 바꾼 게 아니라 이 날짜는 그 뭡니까
올해 2018년 1월달에 바꿨다는 거죠. 근데 이게 네. 갑자기 이거 지금 이거 보세요. 4월 25일 맞죠? 여기 뭐라고 썼어요? 제일 첫 줄에 위대한 시를 김일성 동지께서 조선인민군을 창건하셨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게 몇 년이죠? 18년 달력이라니까. 아 2018년? 예. 이거 1월달에 그냥 땡겼네요. 외국 출판사에서 만든 거라니까. 그런데 총리가 앉아서 거짓말을 하면 되냔 말이죠. 그러게요. 자 이거 2월달 아무것도 없어요. 무지예요 무지. 이게 2월달이에요? 예. 없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8일로 땡겨갖고 8일 땡겨갖고 2018년? 예 2018년이고 그런데 총리가 이런 명백한 자료가 있는데 북한을 대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앉아서 하고 있더라는 거죠. 예. 말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대통령부터 말이 안 되는 뭐 전부 다 거짓말하니까. 거짓말해도 근데 우리 보고 왜 잡아가겠다 그래 우리 보고. 누가 잡아갔대요? 아니 허위사실 뭐 유포한다고 맨날 잡아간다며. 뭐 의혹 제기가 뭐 허위사실 입으로 다른 건데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그래. 우리는 뭐 총리부터 이렇게 거짓말한 허위 사실 유포는 저쪽 사람들이 더 많이 하잖아요. 촛불 혁명한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거짓말로 밝혀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재용 씨도 다 풀려나고 박 대통령도 그렇게까지 수사라고 그걸 갖다 1심 재판 끝나고 무조건 풀어줘야 되는 건데 죄가 있더라도 했는데도 그냥 뭐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강제로 가두고 있고 그런데 밝혀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뭐 어거지로 계속 집어넣죠. 그러니까 법을 갖다가 사실 우리 국가 차원에서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대한민국이 거대한 감옥이 된 거고 우리가 여기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건데 지금 그 우리 애국 시민들이 태극기도 사라졌잖아. 이게 나라가 아니지. 애국 시민들이 만병봉호가 있는 그 고의를 포위해가지고 그럴까봐 못 내리는 거야. 이 사람들이 못 내리니 이유가 돈을 달러 못 들어가게 계속 감시해야 되겠어요. 아니 지금 젊은 친구들이 저 평창으로 저 아는 사람들도 그렇고 많이 달려간다고들 그래요. 그래서 인공기하고 김정은 기하고 다 불태우겠다고 막 2m, 3m짜리 큰 거 만들어가지고서는 불태우겠대. 근데 그 최고 전원을 불태우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배에서 이렇게 내리고 숙소에 있으면 앞에서 그 밤새 태우고 난리치고 노래하고 뭐 김정은 물러가라 뭐 태극기 들고 난리칠 텐데 내릴 수 없겠죠. 아니 그래도 그 배에 계속 있으라고 바깥에 절대 못 나오게 계속 그런 것 때문에 못 나갈 수도 있겠죠. 배를 아니 그 배를 포위해야지. 아니 나는 제일 중요한 게 돈을 훔쳐갈까봐. 그거는 얼마든지 만병봉호 아니래도 돈 보내는 방법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 한국 정부의 성격이라든지 그 여기서 운동권 사람들 그 저기 핵심부에 있던 사람들의 움직임을 같은 거 보면은 이미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CIA나 이런 데서 다 포착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아까 왜 그 나왔잖아요. 은행 그 자료 제출 요청한다고. 근데 이문경 기자님 문제가 뭔지 알아요? 그 한국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는 항상 배달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왜 정부 가는지 알아요? 그 배달 사고 내가지고 자기네가 중간운전에서 되게 많이 훔친다고요. 근데 북한 어디 가서 이거 말도 못하고 막 그러니까 이번에 북한 애들은 딱 싣고 와서 나올 때 그거 다 털어가지고 자기네가 이 100%를 같이 먹는 거지. 환수율이 그러니까 이 뭐야 이거 환수율 100%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얘네들이 저 하나의 그 비즈니스 그런 것도 있다니까요. 평양 비즈니스가 된 거예요. 686세대 사람들이 뭐 이렇게 나는 그 대북지원 막 해주다가 너무 떠들어서 아 저 사람은 정말 애국자인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대북지원하는 그 돈을 1억을 책정을 했어요. 1억을 책정을 했어요. 한국에서. 네. 그럼 영수증이 없는 거잖아요. 북한에 가는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30%를 여기 한국에서 뜯어먹는 거야. 위험수당으로. 예, 한국에서 뜯어먹고 중국에 가서 30% 뜯어먹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북한 놈도 또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북한 놈이 또 30% 먹는다는 거예요. 실제 대북 지원 가는 건 10%밖에 안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30%가 눈에 얼른얼른 하니까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막 대북 지원하겠다고 난리 치는 거지. 나는 그 왜 대북 지원하라 그러는지 나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갔어. 저 사람들 왜 저러나 저렇게? 우리보다 더하네 우리가 더할 텐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안에 30% 자기들 그 리베이트가 있었더라고요. 이게 날 와서 이것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로 잡아가려면 잡아가라고 그런다고. 뭐 지목도 안 하셨으니까. 중국 사람한테 들은 얘기야. 네. 그 직접 관여하는 사람이 날 보고 그러는 거예요. 날 보고도 그거 하라는 거야. 근데 날 보고도 그거 하게 되면 더 뭐 빨리 건드는 거야. 근데 내가 그걸 할 수가 있어야지 하죠. 그런 의혹 얘기들도 뭐 저도 들어봤습니다. 뭐 교계에서도 얼핏 들어봤는데 뭐 그건 확인하지 못해서 얘기 못했고. 벽에 똑같아요. 네. 그건 방정식이래 거기서는. 아 그래요? 방정식. 30%? 333? 3331. 333? 10%만 먹는 거야. 10%만. 네.
그러니까 그 뭐 어떤 분 얘기는 자기가 아는 분이 아주 가난했는데 대북 지원한다고 하면서 한 10년 되기더니 지금 엄청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그럼 돈이 어디서 나왔겠어? 30%에서 나왔겠지. 리베이트. 혈세가 다 뜯긴 거지. 그러니까 이게 한국은 도둑놈 세상이에요. 그리고 좀 저 박상업 씨가 나오셨으니까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어디 다른 데서 좀 들었는데 교회들 있잖아요. 교회를 제가 뭐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그걸 잘 모르는데 교회들에서도 이렇게 북한에 지원을 많이 해줬다. 그리고 강남 같은 데는 교회들이 상당히 크잖아요. 대형 교회들 있으면 이제 헌금도 많이 내고 뭐 또 이렇게 종교단체는 세금을 안 내니까 현찰로 내고 그럼 뭐 어마어마하게 몇백억씩 들어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좋은 마음으로 이제 교인들이 돈을 냈는데 그걸 가지고 북한에다가 엉뚱한 데로 퍼져서 평양 과기대라든지 이런 게 생겨서 그 사람들이 지금 사이버 전사가 돼서 비트코인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지금 여기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보면은 뭐 IP 해가지고 다 좀 이렇게 댓글 작업 같은 것도 하고 심지어 한국만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은 국경이 없으니까 뭐 저기 트럼프 반 트럼프 시위 그런 것까지도 다 주도를 하고 뭐 난리가 아닌데 그 돈이 다 평양에다 지원한 뭐 강남에도 교회들에서 나왔다고 아주 이게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좀 근거가 있는 건지 실제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게 이제 그 보면 동부가 그 교육문화재단 아주 처음 나올 거예요. 지금. 나와요. 나 거기서 나도 고소하겠다 그랬어. 아 그래요? 내가 그 평양 과기대 제가 마지막 들어가 봤을 때는 군사 그 대학이다 뭐 이런. 평양 과기대를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운영. 단순 지원이 아니고 운영. 남한에 있는 단체인데. 그럼요. 그게 원래 이제 사랑교회라고 강남교회 있죠. 거기 안에 있었어요. 그 사무실이 제가 알기로는. 근데 거기서 이제 평양 과기대를 제가 마지막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을 때는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게 저한테 충격이었거든요.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운영을. 근데 거기는 일단 뭐 해킹 관련 논란 이전에 이 기독교인들이 돈 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저희 내부에서도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 보면은 우리 그 김일성 영생탑이 딱 있어요. 수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기독교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를 다른 종교로 따지면 이슬람 선교를 하겠다고 이슬람 사원 짓고 알라는 위대하다 그거 짓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그걸 뭐 지금도 하면 쳐볼 수 없네. 이게 지금도 운영을 하는지 이게 왜냐면 운영을 한다는 거는 단순히 북한이 운영하는데 그냥 돈 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 아예 다른 차원의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때 이제 그 평양 과기대에서 정부에서 그거를 가만다. 평양 가기대에서 강의하는 그 교수들을 좀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물어보니까 그분들은 순전해요. 평양 과기대에서 제일 군기호가 자유래요. 그 절대 말하면 안 된대요. 그 이제 제가 아는데 거기를 원래는 하시는 분이 이제 연변에도 과기대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약간 분점처럼 이렇게 나오게 된 건데 우리나라의 대북 지원의 선구자라는 별명을 가지신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홍정대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그분도 거기 관련돼 있어요. 보니까 어떤 수준의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분이 본인이 한 말이에요. 이거 동아일보 옛날 뉴스 라이브러리 처음 다 나온 내용들인데 이 본인이 인터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89년도인가 그때 이제 연변과기대의 그 김진경 총장이라고 그분을 이제 만나러 거기 중국에 있었을 때 북한 함경도 위원회 사람들을 만났대요. 그 이후로부터 이건 이제 다른 또 인터뷰인데 홍정영 목사님 91년도 했던 인터뷰였던 것 같아요. 동아일보에. 저희가 80몇 년도부터 뭐 2달에 한 번씩 그런 북한 대북 지원 관련 논의를 하려고 왔다 갔다 했다 그러더라고요. 2달에 한 번 정도. 그러면 그 두 가지 인터뷰 내용을 합쳐보면 아마도 홍정영 목사라는 분이 그 2달에 한 번씩 가서 만났다는 게 함경도 위원회 북한 사람들이지 않을까. 그러면 북한 사람들이면은 제가 알기로는 동포들을 함부로 만날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만나잖아요. 그죠? 함경도 위원회가 아니고 그 명칭은 함경도 위원회겠지만 북한의 그 보위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일반인들이 그렇게 못 만나죠. 일반인들.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일반인들이 만날 수가 없어요. 동포를 잘못 만나면 이건 죽을 수 있는. 아니 어떤 정도냐면 북한에 죽잖아요. 미국에서 친척이 와요. 미국에서 네. 친척이 왔어요. 우리 집에 만약에 친척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이 거주하는 이 식구만 여기 딱 들어올 수 있고 친척도 못 만나요. 와서 미국 친척도 못 만나요. 그러니까 뭐 사촌 이런 사람 절대 못 만나요. 그리고 그 미국 친척이 한 명이 이 아파트에 오잖아요. 그러면
이 아파트는 그 보이부 다 감시 들어가가지고 그러겠죠. 마음대로 아무나 막 그 들락거리지를 못해요. 근데 어떻게 만나요? 아무 사람을. 그러니까 뭐 정확한 건 모르지만 아마 그 두 가지 기사를 합쳐봤을 때는 아마 저 함경도 위원회 분들을 주로 만나지 않았나. 함경대 그런 합리적 의심을 생각하고. 이거를 넣어야 돼요. 이거 캐션. 그렇죠. 이거 따옴표. 네. 함경도 위원회. 근데 이 함경도 위원회는 통전부 통일전산부 쪽이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교회 다녀서 열심히 좋은 말씀 듣고 일요일 날 가가지고 이제 헌금을 하면은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북한을 퍼주고, 그럼 북한에서 이제 수령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인공기를 들고 지금 한국에 와서 태극기를 없애고, 그리고 이제 북한은 사회주의니까 종교의 자유가 없으니까 저기 뭐 공수교회랑 있지만 그거 다 그냥 허당이잖아요. 그래서 뭐 하고 있는 거죠? 다음 또 교회들이 그러면?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가짜라고 말하면 잘려요. 근데 왜 교회가 그런 짓을 하죠? 모르죠. 왜냐면 아무래도 폐쇄적인 데잖아요, 북한이. 그러면 이제 일반 원래 이제 이명박 정권 되기 전까지만 해도 언론에서 많이 보니까 이제 이걸 좀 컨트롤한 것 같아요. 그런 북한에 대한 실제 소식들을. 그래서 일반 교인들도 의존했던 정보는 주로 어디서 오냐면 북한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 얘기가 그 북한에 대해 알 수 있는 이제 그러니까. 거의 주요한 소스들인데. 잘못된 정보가 계속 들어가니까 이게 통일이 아직까지 안 돼. 근데 저는 이제 이거 가지고 좀 마음이 어려운 게 뭐냐면 그 홍영길 목사라는 분이 90년대 초반부터 그래서 북한에 들어날락거리신 거야, 수시로. 친해졌겠네. 그래서 대북 지원의 선두주자라는 타이틀을 갖고. 그래서 우리도 그 미랄 선교회인가? 네, 홍영길 목사님이 아마 대표일 거예요. 네, 거기 우리 그때 초청받아서 가기도 하고. 네, 네. 왔다 갔다 했는데 거기서 이제 헌금들 거쳐갖고 저런 북한에 있는 봉수교회 이런 쪽에 넘겨진 게 이제, 그리고 그분들 왔다 갔다 하면서 북에 대해 전하는 내용들이 일반 한국 교회 사람들이 북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첫 인식들이죠, 대부분의. 근데 그게 지금 돌아보면 거의 저는 지금 한국 교회 상태 자체가 친북화, 좌경화, 좌익 수준에 이제 돼 있는 게 이분들이 연관이 어느 정도 있을까? 친북화가 아니라 그 심각하네. 노동당 뭐 지부화 뭐야 이렇게 네, 지하 조직화 이렇게.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사실 확인은 그거 못 하니까는 제가 그냥 의심이 그렇게 되는 거고. 왜냐면 나오는 어떤 뭐 발언들, 활동하는 것들, 뭐 사상들 이렇게 얘기해 보면은 이분들이 과연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근데 교회가 저기 북한 인권이라든지 엊그저께 그 트럼프 대통령도 백악관으로 직접 저 북한 인권 피해자들하고 탈북자들 불러갖고서는 아주 그냥 꼼꼼하게 얘기해 주시면서 중국에서 또 고통받는 북한 여성들 인권에도 막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교회라는 게 원래 고통받는 사람들이나 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애정을 가지고 돌봐야 되고 그런 거 아닌가요? 왜 북한 그 공산주의자 근데 나는 좋은 일을 그 어제 무슨 개막식 뭐 나의 상식으로는 뭐 전혀 이해가 안 돼요. 행사 같은 거 하는데 그 차인표가 그런다면 모르겠지만 차인표 씨가 그 무슨 사회를 현란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어디서요? 그 어제 무슨 그 올림픽 관련된 행사에서 차인표 씨가 그때 그 크로싱 영화에 나오고 뭐 북한 인권에 대해서 좀 해서 이럴 때 이제 국제적으로 이렇게 많이 모일 때 그 크로싱 영화에서 자기가 열연했던 그 주인공 아버지의 그 한을 담아가지고 북한 인권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요즘은 그 좀 어떻게 인기가 시들해.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뭐 관계 없어서 어떤 생각이 안 하시더라고. 좀 아쉬웠어요. 네. 아 저런 영어도 엄청 잘하시던데. 톡볼쇼에도 나오셨잖아요. 아 영어도 엄청 잘하시던데 이런 기회에 탈북자들의 이 아픈 심정을 좀 대변해 주시면 좋았겠다. 좀 뭐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좀 있더군요. 뭐 그분도 이제 교인이시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대한 변명하면 변명과 이 의혹을 좀 더 정리를 해보면 마무리로 사실 주류급이라 그럴게요. 주류급에 있는 이제 유명하신 분들이 북에 좀 왔다 갔다 하시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성도 교회는 좋은 의미로 얘기하면 약간 좋은 공산당일 수 있거든요. 좋은 공산당. 왜냐면 뭐 강제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누구 어렵다 그러면 뭐 돈도 내고 뭐 섬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의미에서 이제 좋은 쪽 공산당이라 할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위에 선에서 그렇게 이상한 정보가 이상한 걸 해버리면 여기는 충성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 목사님 얘기하시면 무조건 맞아요. 그래서 주류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좌경화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그렇지 않은 이제 소수의 이름 드러나지 않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주류가 아닌 게 참 아쉬운 점이고,
지금 예. 세계 질서에서 제일 패권이 센 데가 미국이고, 미국의 좀 트럼프 대통령하고 펜스 부통령은 아주 좀 확고하잖아요. 원칙이 좀 확고하고, 북한 핵 ICBM 지금 완성 사실상 본토를 침략할 수 있는 거 허용을 안 하겠다고 몇 번이나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이제 뭐 그때 작년 말 기준으로 3개월밖에 안 남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그게 다 됐잖아요. 몇 년 전부터 계속 뭐 몇 개월만 남았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우리도 지금 그 말을 믿을 수가 저 없어요. 13년째. 저 13년째. 그래서 맨날 희망 고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리고 저는 이번에 해결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절대 믿을 수가 없죠, 상황상. 희망을 안 가지는 것보다 희망을 가지는 게 좋으니까 희망을 가지는 건 좋지만 여러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고, 지금 대한민국에는 북한의 김정은 이 핵 광신자, 인권 탄압자, 반인륜 범죄자 이런 자에게 부역질하면서 줄을 대고 싶어하는 기득권층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 슬픈 거죠. 기득권. 이 기득권이죠. 이제 기득권이잖아요. 우리는 기득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오늘이라도 와서 이거 다 카메라 멀수에 가면 막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물기만 하면 다행인데 또 이게 고랑 한번 차시면 너무 그렇게 저는 뭐 이번에 해결될 근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도 유일하게 지금 믿고 의지해서 싸울 수 있는 거는 대한민국의 헌법입니다. 그런데 이 헌법까지도 130개 조항 중에 90개를 바꾼다 그러면 그게 재헌이지 기헌입니까? 참, 네. 근데다가 보니까 뭐 자유와 권리의 책임, 자유와 권리의 원칙에 기초하여 책임과 따르는 양심과 책임을 따르는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연대의 원리에 기초하여, 이게 연대의 원리라는 게 집단주의 원칙을 집단주의 원리를 못 말해서 연대의 원리라고 말한 거잖아요. 그다 전체주의적인. 그렇죠. 이미 그런 걸 염두하고 이제 바꾸는 것 같아요. 보니까 바꾸려고 시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안타까운 게, 우리가 이 헌법까지 빼앗기게 되면 우리는 도저히 붙잡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나는 왜 이 정부가 적폐청산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무슨 잡범으로 막 이렇게 뭐 횡령 반동의 다른 말이죠. 뭐 적폐가 반동 문제.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다 그냥 뭐 잡범 아니면 무슨 여성 무슨 성추행 아니면 무슨 뭐 사람 때리고 뭐 이런 걸로 막 몰아붙이는데, 난 뭐 왜 그러나 했어요. 이게 나중에 보니까 헌법은 우리 편이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게 반역죄를 뒤집어 씌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는 맨날 근데 그거 잘못한 거예요. 양심수는 무슨 양심수야. 반역적들이지. 반역죄들이지. 근데 그거를 양심수로 해줘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다 잡범으로 몰리고 있잖아요. 아유, 지금 양심수 얘기하셨으니까 조금 더 붙이자면, 양심수라는 단어 양심수였죠. 자체가 아니, 저는 하지 않아요. 왜냐면 양심수라는 말은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양심이 아니라 사상범이에요. 사상범. 자기가 사상범을 해가지고 자기가 생각할 때 사회주의가 옳다고 생각하거나 북한이 옳다고 생각해가지고 여기서 혁명운동을 했으면 그럼 감옥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 체제에서는. 또 북한에서 우리가 자유주의 운동을 하면은 잡혀가서 목숨도 잃고 3대 숙청당한 것처럼, 그럼 그걸 책임을 져야지. 뭘 양심해. 양심은 양심적 병역 거부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면은 그럼 본인이 뭐 종교적 소신 때문에 안 한다고 쳐? 남의 집 자식은 가야 돼. 그럼 걔가 그 2배를 갖다가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양심범을 하게 돼가지고서는 빨갱이 짓을 하게 되면 누가 그 피해를 보고 그런 건데, 그냥 자기가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했으면 그냥 사상범이라고 얘기하고 책임은 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나 양심을 갖다가 뭐 내가 양심이 있어서 그랬네 뭐 그래 놓고서는 나중에 보상금을 받네마네 막 그런 식으로 하다가, 지금도 그 사람들이 자기네가 되게 양심적이라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지금 문재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신병자죠, 그 사람들. 개정안 헌법에 제일 넣고 싶은 게 양심적 세금 거부. 양심적 납세 거부를 좀 넣었으면 좋겠어. 아니, 인간의 마음이 양심인지 앙심인지 우리가 그런 얘기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고, 사람의 마음을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자기가 뭔데 양심범이야. 웃기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 사람들 양심범은 몇 명 없어요. 정말 양심적인 사람들 같으면 지금 북한 인권에서 촛불을 들었어야지. 왜 지금 자기네들 여기 와가지고 586 인간들이 다 법을 위반하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데. 양심범 아니에요, 그 사람들. 양심범의 그 양자가 적어도 그 선량한 양자는 아니고 두 양자라든지 두 개의 마음을 가진 뭐 그런 양심범일 수 있지. 행동하는 양심. 김대중이 얘기했죠. 행동하는 양심. 그것도 그분이야말로 그 양심도 다른 양심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량한 양심이 아니야. 행동하는 흑심이었어. 행동하는 앙심이야. 대한민국에 대해서 앙심과 행동하는 욕심.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김대중 뭐 사자 명예훼손으로 걸리지. 아니 조심하시오. 선생님의 팬이라는 분들이 뭐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아니 그 종기세 주필 지금 거스당했단 말이야. 아니 괜찮아요. 저 고소하려면 하라고 해서 왜냐면 난 그렇게 유명한 분도 아니고 우리 모습에서도 별로 없는데 고소 당할 정도로 유명해지고 걱정도 안 돼. 약과도 못 팔아가지고 월급도 못 주고 있는데 지금.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면 그 저기 김대중 씨가 제가 사실 김대중 씨 운동권 그 혁명운동을 하다가 뭘 맡았었냐면 옛날에 그 산호맹 그쪽 계열에서 일을 할 때 우리도 이제 뭘 해야 되니까 산호맹이었어요? 네. 여기 산호맹이면 정도가 좀 센데 아닌가? 이거까지 하니까? 폭력으로 뒤집는 게 산호맹 그 무장운동을 해야지. 네, 그거였죠. 셌어? 무서우신 분이구나. 무서웠어. 처음 알았네 오늘. 아주 우리를 진압할 수 있는 하나님밖에 없어. 근데 산호맹. 김대중을 갖다가 이제 까야 되는 거예요. 김대중이가 이제 좀 김대중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또 존경하는 분들한테는 김대중 씨가 이제 선거를 통해 가지고선 집권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우리는 그때 이제 무장봉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산호맹은 그렇한 분들이죠. 답답하지. 그래서 조국도 산호맹 연관자 아니에요? 아 같은 조직원 동지. 동지는 아니고 동지는 아니고. 제가 그냥 저 청와대 조국도 저 산호맹 관련자로 잘 알고 있는데. 아니 근데 이문경 기자는 사실 출세할 길이 쫙 열렸는데 지금 이게 또 미련하게 이쪽으로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나는 이게 더 재밌는 것 같아. 근데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그걸 맡았었어요. 그 김대중 씨에 대한 좀 조사를 쫙 해가지고 남한 사회가 왜 혁명이 되지 않느냐. 아직. 이거는 부르주아들은 아주 반동이고 다 썩었는데 괜히 어정쩡한 이렇게 중간 부르주아가 있어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이른바 그 LGB 주타반이라고 해서 그 리버럴 부르주아들, 그 자유주의자들. 그래서 대표적인 그게 이제 김대중 씨다. 그래서 김대중 씨에 대해서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국내 자료란 자료는 거의 다 뒤져가지고서는 도서관에 가가지고 그거 좀 방송을 좀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 뭐 야심에 찬 그 반동적 해운업자에서 뭐 어디까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선 태어난 것부터 뭐 출생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하여튼 다 뒤졌어. 잘 리서치를 쫙 하셨구나. 네. 왜냐면 이제 뭔가 써야 되니까. 특집 한번 하셔야 되겠네. 특집. 그 특집 한번 해야 특집 한번 하셔야겠는데. 아니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제가 그거를 진짜 재밌을 것 같아. 보면서 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감동했어요? 네. 왜냐면 저는 제가 김대중 씨라는 사람을 처음 안 거는 고등학교 때요. 고등학교 때 87년 이제 그 선거해가지고 그때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좀 심심해가지고서는 반 애들을 상대로서 모의 투표를 했었는데 선거 결과가 똑같이 나왔어요. 근데 그냥 느낌이 다른 사람들은 양복 입고 나와서 뭐 위대한 보통 사람의 시대 이렇게 하는데 김대중 씨는 개량 한복 같은 거 이런 거 입고 나오고 김구처럼 두루마기 입고 뭐 사람들이 그때도 빨갱이다 간첩이다 이런 말이 많아갖고서는 뭔가 이렇게 인상이 안 좋았는데 이렇게 읽다 보니까 진짜 그러니까 딴 거 떠나갖고 일단 그때 내가 이제 22살 때 받았던 느낌으로는 첫째 정말 부지런한 사람이구나. 진짜 열심히 근면하게 일하고 뭐 저 책도 참 많이 쓰고 누가 김대중 씨가 평생 쓴 책이 김영삼 씨가 평생 읽은 책보다도 많다는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 노력을 그분이 좀 상고를 나와서 거기에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계속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이고 다 좋은데 누가 써주지 않았을까? 아니에요. 본인이 쓴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러니까 입장을 떠나가지고 그 사람이 뭐 좌파든 우파든 떠나가지고 어쨌든 철저하게 이렇게 자기 공부를 하고 자기 세계가 있는 분이고 이제 통일이라든지 이런 데 고민을 했겠죠. 뭐 다 좋은데 그 막상 이제 집권하고 난 다음에 본인은 이제 빨갱이가 아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서민들하고 이제 민중 경제를 앞세우는 거고 막 그래갖고 제가 그때 그 혁명운동을 대중경제 네, 대중경제론 얘기하고 갈브레이스 얘기하고 그래서 그분한테 이거 사회주의 혁명운동보다 이쪽 노선이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래서 노선을 바꿀 정도로 아니 바꾼 건 아닌데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민중을 배신하면 안 된다. 이 사람은 뭐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여기에는 자기가 쓴 거니까 좋은 것만 써놨는데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뭐 돈을 얼마나 많이 밝히는 사람이고 뭘 좋아하고 뭐 여자 문제부터 쭉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여자 문제도 많아요? 아니 뭐 그건 뭐 그 시대 때 남자들이 많이 그랬다고 그런 것 같은데 저기 이희호 씨하고 책에도 있어요. 그 있잖아 간통해가지고서는 그 딸 나이버라고 해가지고 사생녀도 낳고 뭐 그건 뭐 SBS에서 방송당국 다 아는 건데 그러니까 뭔가 말과 그 행동이 일치를 하지 않는 그런 게 있어갖고 위선자구나 그러면 근데 위대한 남자들은 이렇게 여자가 많아. 아니 원래 영어 호색이라 그러니까 뭐 영어 본색인지 영어 후색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글은 참 좋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반할 수밖에 없고 노무현 씨가 이제 김대중 강의를 듣고 반해가지고 그쪽으로 따라가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쪽에 이제 붙고 또 호남 사람들은 항상 그 소외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호남에서
김대중 씨가 나오니까 또 무슨 구세주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막 좀 지지표를 던지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딱 정권 잡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그때 북한이 이제 망하기 직전이었잖아요. 고난의 군인이 뭐니 해가지고 김정일을 만나서 뭐 처음에 햇볕 정책 해가지고 북한 동포가 불쌍하니까 핵을 갖다가 개발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다. 핵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산가족 상봉하고 뭐 해가지고 호남 사람들도 한 풀었다고 그때 울고불고 좋아하고 그랬는데 노벨상까지 받으셨어. 뭐 다 좋다 이거야. 그랬는데 핵을 개발을 계속 했잖아요. 그거 다 탈퇴하고 그랬으면. 그러면 노벨상 본인이 책임지셔야 되는 거잖아요. 책임지시고 그 유가족이라도 아니죠. 유가족이라도 노벨상 그거 나오는 거 있으면 그거 저기 다 반납해야 되는 거고 사회에. 그리고 이희호 씨가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집안이 그 평양인가 평안도 분이거든요. 그 북한 분들에 대해서 애정이 있고 그러시면은 김정은하고 김정일은 뭐 다 잘 사고 명품으로 치장하고 그러는데 지금 저 탈북자들 아직도 고통받고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 자꾸 김정은하고 화해하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북한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 위해서 아 나는 그때 좋은 마음으로 내가 햇볕 정책 해가지고 이게 열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속았다. 내 남편이 죽은 남편이 핵을 개발하면 책임지겠다는데 이제 개발해가지고 전 세계를 위협하는 상태가 됐으니까 정말 미안하다고 대국민 사죄를 하시고 박지원 씨하고 나와가지고선 사죄를 하고 노벨상 그거 받은 거 탈북자들이라든지 뭐 북한 인권 피해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위해 가지고서는 기금 마련해서 쓰시고 이렇게 하고 회개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국가적으로 대통령 지내신 분의 도리고 이런 거지. 뭘 하시는 건지 난 뭐 이해가 안 가. 그분이 뭐 생각이 있으시겠죠. 그러게요. 그분이 교인이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저 크리스찬이라고 들었거든요, 이호 씨가. 장로님. 또 연세도 많으시잖아요. 이제 곧 돌아가시면 심판 받으실 텐데. 천주교인 아니고. 아니에요. 김대중 씨가 천주교예요. 창천교회인가 여기 신천에 있는 교회. 장로님을 알고 있어요. 개신교예요. 예, 감리교 장로님. 저는 하실 거라고 믿고 있어요. 저 김대중 씨하고, 김대중 씨의 그 유가족들하고 또 박지원 씨하고 이런 사람들이 들어올라. 아니 내가 왜 소송에 좋은 일 하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그거 지금 전쟁 이렇게 나가지고 사자 명예훼손. 김대중 씨가 좋은 마음으로 그랬다는데 뭐 그분 뭐가 사자 명예훼손 뭐 비방한 게 없잖아요. 비방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그 햇볕 정책에 대해서 지금까지 책임 있게 뭐 그렇게 비방한 건 아니지. 칭찬한 거야 진짜. 이렇게 얘기한 거. 속은 거 아니 속은 걸 수도 있어. 김대중 씨도 속았으면은 국민들한테 사죄하고 노벨 평화상 내뱉어야지. 이문경 씨를 무서워할 것 같아. 그렇게 다쳐서 하나면 다 부를 거 아니야. 덕분에 내가 했는데 사실 저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아무리 훌륭해도 그 행토하고 결과를 보고 사람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실망을 했고 제가 여기 또 오다가 다 알게 되신 분 중에 그 최대집 씨라고 있어요. 그 의사 선생님 요즘에 그 사회주의적 문재인 의료케어 반대하려고 전국을 헤매고 다니는데 이 친구가 또 목포 출신이에요. 목포면은 이제 김대중 씨하고 같은 고향이 고향에서 대통령 나왔으니까는 얼마나 이게 자랑스럽고 그렇겠어요. 자기도 별 생각 없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알았대요. 근데 군대 갔다 오고 나가지고 6.15 그 남북 성명 딱 해가지고 이거 이상하다?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해서 그분도 개인적으로 김대중 씨 자료를 다 찾아서 조사를 해봤대요. 그 결과 조사한 사람 많구나. 그 친구도 그랬다는데 이문경만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훈명운동 차원에서 한 거고 이 친구는 뭐 이상하다 했는데 조사 결과 큰일 나겠다. 이거 6.15 납두게 되면 이대로 가면 이게 나라가 적화되겠다. 그래가지고 같은 고향의 어떤 존경하는 선배지만 아니라고 그때부터 우파 운동을 20년째 지금 상당히 똑똑하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주 집요하고 한 가닥 할 것 같아서 그 DJ 여기도 DJ 최대집이니까 저 DJ 후원을 하시던 분들이 이제는 그 과거에 김대중 씨 하지 말고 이쪽이 더 좋아. 이쪽 최대집 씨 이 DJ로 후원을 해주시는 게 그 장래도 있고 미래도 있고 통일 대통령도 될 수 있는 친구고 정말 강직하고 이런 친구들을 모아줘야지. 많이 하더라고. 아주 착해요. 그렇게 전라도 본인이 체크하셔서 이렇게 들어오신 거. 전라도 분들이 정의 많고 순수하고 이래요. 포 출신들이 똑똑해. 잘하는 것 같아. 네, 똑똑하더라고요. 그리고 참 강직하게 이렇게 돼서 그런 것 같아. 사람들이 호남 사람들 자꾸 욕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애국자들은 또 호남에서 나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이렇게 해야지. 정말 애국자 한 명 나왔잖아. 제 주변에 몇 분 있어요. 목포 주변에 있어요. 목포 말고 이제 호남 사실 지역적인 프레임은 약간 좀 이제 버려야 돼요. 네, 버려야 되고 진짜. 안돼 없어. 그러면 뭐 여기까지 할까요? 우리 박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그 마지막으로 그 우리가 너무 우울한 얘기만 한 것 같아서 저 마지막 제 의견을 좀 이렇게 좀 아주 프레시하게 한번 하고 딱 마치면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뭐 희망 고문이라고 그런 것들이 저는 조금 다른 관점이 있는 게 이제 제가 뭐 이렇게 하면 저도 신앙이 있으니까
뭐 하면 진짜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 주변에서 같은 신앙이 있다고 하는 분들도 저랑 이제 친분이 있으니까는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전 진짜 신앙 때문에 순수하게 뭐 사람들 위해서 한 건데 옆에서 아, 넌 다른 목적이 있지 않냐. 그래서 늘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아, 나 진짜 아니라고. 제가 알잖아. 진짜 아닌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야, 다 유익이 있고 이득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사람이 안 그런 사람이 어딨냐 그러는데 제가 그때 느낀 게 아, 이분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한다는 거에 대한 염두가 아예 없기 때문에 헤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영역이. 맞아. 근데 여지껏은 미국도 그렇고 다 그런 어떤 신앙적인 그런 헤아릴 수 없는 영역. 뭐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쵸. 그렇게 우리가 뭐 방공포로 사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했던 것들이 물론 결과적으로는 뭐 외교적으로 그리고 뭐 정치적으로 우리의 국대 상황적으로 정말 좋은 결과가 도출이 됐지만 저는 그분들 이제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도 신앙이 있고 젊었을 때부터 신앙을 따라서 본 거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그냥 아, 외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랬다 뭐 정치 때문에 그랬다 뭐 뭘 염두에서 그랬다 물론 그게 그게 뭐 100% 틀리단 말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중심에 움직였던 그 가치는 그 신앙 때문에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그게 영역이 헤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여지껏, 그쵸, 영적인 힘이죠. 여지껏 미국 이 정권들도 그래 왔는데 이번 트럼프 정권은 일반 사람들이 수많은 평가를 하고 추측을 하고 예측을 하지만 사실 뭐 그런 정치 관계와 이익 관계를 넘어선 신앙적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오는 펜스만 보더라도 뭐 우리가 지금 오늘 대북 제재 관련 얘기 많이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 오이사 조치가 그 천안함 때를 계기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방어자하고 네. 있는데 이제 천안함까지. 그렇죠. 결전적으로 천안함 계기로 했잖아요. 오케이, 맞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펜스 부통령이 이번에 와서 그 개막식 당일날 뭘 하냐면 탈북자분들이랑 천안함 가서 이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엄청나게 이 조치와 지금 이 조치가 깨지지 않냐, 저 망명봉호가 와서 깨지지 않냐고 하는데 네. 오히려 그 조치가 됐던 계기인 대한민국 대통령 말고 미국 대통령이 와서 하는데 이 트럼프뿐만 아니라 펜스 같은 이분도 원래부터 뭐 인디애나폴리스 쪽에 이제 주지사하고 뭐 할 때도 보면 신앙적으로 오랫동안 활동해 오신 분이에요. 뭐 동성애 관련해서 그것 때문에 뭐 처벌했으면 신앙의 자유 지키는 신앙의 자유법 같은 것도 만드시고 해갖고 신앙적으로 활동해오던 팀이 지금 이 미국 정권을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이익과 정치적 관계를 떠나서 그런 정말 인류애적인 뭐 신앙이 없는 사람도 해야 할 수 있는 인류애적인 북한 분들의 어떤 그런 상황과 여러 가지 것들을 염두하고 있는 게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절망만 할 게 아니고 이게 드디어 희망 부분에서 끝나지 않고 그런 소망이 된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 제재 이완을 노려서 이 대북 제재에 걸린 만경봉으로 방랑을 하겠다고 꼼수를 아무리 쓰지만 그렇죠. 미국은 넘어가지 않는다. 그렇죠. 아, 좋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예, 우리가 해야 되는데 미국에 해주니까 참 불편해서. 어떻게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하여튼 뭐 요즘에 아주 그냥 너무 열심히 일하셔서 건강도 안 좋으시고 막 쓰러지시고 그런데 저도 원래 저는 영업 같은 걸 정말 못하는 성격이에요. 근데 그 약과 얘기를 본인이 하시면 민망하실 것 같아서 이제 저기 설날도 다가오고 뭐 지금 우리가 뭐 평창 가서 이것도 들어야 되고 차비도 써야 되고 뭐 하여튼 할 게 많아갖고 이렇게 잘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설날 때 좀 선물하고 그러면 또 이렇게 우리가 사실 뭐 별게 있겠습니까? 어차피 밥은 먹는 거고 선물을 할 거면 이왕이면은 이제 우리가 이 사태가 된 거는 결국에는 다 북한 동포들을 외면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한국에 있는 탈북자들도 외면하고 그 돈을 갖다가 주는 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돈 주면 사람 거지돼요. 그건 자선밖에 안 되는 건데 일자리를 주고 어떤 물건을 좋은 거를 만들어서 팔고 그래서 거기에 남는 수익금으로 또 이렇게 계속 그거를 해가지고서는 또 같이 나눠 먹고 그 얘기하시는데 전쟁이 나더라도 좋은 통일연가 전쟁 식량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아직 다음 주에 이제 설날 시즌이 있는데 아직 그거 안 하신 분들은 그 통일약가 좀 많이 좀 주문을 하셔가지고 여기도 최저임금도 올라가고 그래서 그냥 임대료 내고 뭐 월급도 주고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지금 월급을 밀리신 적 없을 뿐이면 못 가지고 하시고 해도 더 이상 돈을 빌릴 데가 없을 정도로 되더라도 그거 전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경영 같은 거 직원 두고 이렇게까지 이런 걸 안 해봐서 해도 이런 식의 걸 안 해봤는데 제가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설이나 추석 때 좀 약과를 팔아가지고 남는 걸로 이제 밀린 빚도 갚고 이런 거를 하셨더라고요 그동안. 근데 뭐 신경 쓸 여지가 별로 없는 거예요. 막 투쟁하러 나가야지, 뭐 평창에도 갔다 와야지, 뭐 잠도 못 주무시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좀 약간 좀 구차할지 모르나
어차피 아까도 드셔야 되는 거고 통일이 좀 다 되는 거고 좀 빨리 저는 이혜호 씨나 이런 분들이 단체로 좀 구매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 김대중 그 평화자금 이런 데서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국민들끼리 뭐 칼 들고 싸울 것도 아니고 아 그거 좀 뭐 평화 노벨 평화상 받았으면 노벨 평화상을 이런 데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재인 정부가 지금 보수 국민들이 보수라고 하는 이 국민들이 아주 분노 게이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분노 게이지를 이렇게 낮추는 데는 통일학과가 최고로 아니 그렇다니까요. 지난번에 홍상호 씨 여기 왔었어. 홍상호 씨 여기 와가지고 식사하고 이렇게 민망한 얼굴 웃으면서 갔었잖아요. 그거 저 사람 그 더불어민주당 아니 서울시장 출마한다는 그 홍상호 그 임수경한테 막 육도 문자 쓰면서 욕해가지고 구설수 올랐던 그 NHK 단란주점 이런 데서 술 마시지 말고 광주 그 공사장에서도 그 술집 여자들한테 돈 쓰지 말고 여기서 건전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만든 거 맛있는 거 치솟는 분노 게이지를 통일학과로 이렇게 좀 꽂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뭐 우리는 끝까지 자유를 지켜서 싸워야 되겠죠. 진짜 이번에 미국 갈 때 통일학과 좀 많이 좀 가져가서 선정할게요. 선물로 드릴게요. 예, 만경봉호 주시하십시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만경봉호를 포위하고 우리가 대한민국의 이 달러가 한 푼도 만경봉호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CIA는 우리들의 이 이야기를 명심해 들으셔야 됩니다. 왜 이 만경봉호를 굳이 끌고 왔는지 지금 한국의 어디에 저장소들이 북한의 비트코인으로 갈취한 돈이 쌓여 있는지 이거를 좀 조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뭘 몰라요. 뭐 분명 북한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들은 얘기일 뿐이에요. 그 뭐 끝난 같은 그 채굴장이라 그러죠? 채굴장. 그거를 이렇게 저도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뭐 우리끼리 그냥 막 의혹 얘기가 하는 거니까 이거를 그 미국에서 보면은 마약 이런 거 뭐 대마초 이런 거 재배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 이제 열 이런 걸로 이렇게 한번 가면은 쫙 열이 이렇게 나는데 열어보고 하면 이제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채굴장도 이렇게 한번 싹 해보면 뭐 나온다고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가상화폐 비트코인 자체가 그저께도 블룸버그 통신에서 그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저기 biggest bubble of 휴먼 히스토리 뭐 이런 표현 써가면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최악의 그 거품이 비트코인이다 이럴 정도로 아직 좀 이거 자체가 좀 위험한 거예요. 뭐 북한하고 꼭 연관되지 않더라도 땀 흘리지 않고 돈 버는 거 이 세상에 없어요. 위험한데 이 북한의 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갈취하는 이 창고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더욱더 이제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마칠까요?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